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기업인들과 이른바 호프 미팅을 갖고 격이 없는 대화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연일 증세와 감세 문제를 놓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을 놓고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시간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어제 청와대에 있었던 대통령과 기업인들 간의 간담회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자 어제 6시부터 있었던 간담회 159분간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당초보다 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고 지금 저희 예전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 형식과 내용 면에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어느 정권이나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는 뭐 익숙한 이제 광경인데 예. 어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프 미팅을 가지고 이제 파격적인 여러 가지 형식을 이제 선보였어요. 예. 여러 가지 음식들도 배를 한 것 같고 안주도 그렇고 뭐 예. 이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파격을 선보였다라는 건데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라 과거 정권들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예. 과거 이제 YS 정권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칼국수로 이제 항상 청와대 가면 대접을 예. 하고 이랬다라고 하고 뭐 그랬는데 이런 형식은 전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선 다음에 어떤 파격이라든지 소통 행보라든지 뭐 탈권위적인 이런 행보들은 상당히 익숙해졌어요. 이제 예. 거의 뭐 정착돼 가는 과정이라고 보이는데 역시 이 형식도 형식입니다만 예. 파격적 형식도 중요합니다만 역시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최저임금 문제도 올해 16.4% 인상됐잖아요. 7,530원으로 시급이 최저임금이. 그리고 이제 증세 문제 뭐 계속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예. 이런 문제들이 사실 기업과 지금 정부와 가장 예민한 문제거든요. 예. 일자리 문제 같은 거. 근데 어제 의외로 그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증세 문제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의외예요. 사실 이런 얘기들은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첨예하게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하기 어려워서 이런 호프 미팅도 갖고 노타이 차림으로 하고 예.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런 그 형식과 별개로 이렇게 예민한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면 물론 예. 어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어요. 신고리 6호, 5호 이런 이제 원전 얘기도 나오고 또 기업의 애로사항도 나왔습니다만 역시 가장 국민들의 관심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인데 그러한 게 좀 빠졌다라는 거는 예. 파격적이고 소탈한 그런 행보, 그런 형식에 비해서는 의외다. 예. 어쨌든 뭔가 이해가 다른 것들을 편하게 얘기하고 자꾸 서로 대립적인 측면도 노출시킴으로써 예. 한 번이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좀 간극을 좁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것이 협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대화인데 그런 점은 좀 아쉬웠다. 앞으로 해 나가고 오늘 또 간담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예.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7개 기업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야외 호프 미팅을 했는데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실내에서 약 20여 분간 칵테일 모임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프 그 수제 맥주는 같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네. 자, 예전에 보였던 어떤 보여주기식이나 또 줄 세우기 이런 모습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는 좋은 것 같은데 또 수장님 보시기는 어땠습니까? 일단 긍정적인 측면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지난번 정권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좀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데는 확실히 나은 것 같고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반 그 민주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보면은 예. 사실은 약간 문제도 있어요. 지금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 그 기업 총수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상견례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군기잡기고 어떻게 보면은 소통이고 이런데 예.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는지 그건 예.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건 갑을 관계가 너무나 명확한 모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아까 예.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꼭 나와야 하는 얘기가 안 나왔다는 건 결국 영린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업의 입장인 거죠. 정부에서 확실하게 방침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건 영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첫 상견례 하면서 얼굴 붉힐 일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어찌됐든 그래서 내용 자체, 형식적인 거는 소탈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예. 탐색전, 굉장히 긴장돼 있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보면은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래도 계속 웃으면서 맥주도 제일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맥주도 열심히 마시고 남아있는 것도 작고 그런 예. 것 같은데 예. 어제는 확실히 공정거래위원장이 관훈장 같은 역할을 하지 예. 않았나. 근데 그 바로 대통령 옆에 이제 김상중 위원장이 서 있었던 자체가 기업들은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요? 부담이 되죠. 예. 그렇죠. 재벌의 저승사자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논 것은 그리고 또 모습 자체도 굉장히 뭐 이렇게 편안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런 걸 봤을 때는 확실히 일정 정도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지 않나. 예. 근데 보여집니다. 이 대통령은 압박을 가하지 않았는데 청와대는 기업들이 압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 소장이 영린이란 말을 했는데 예. 영린은 과거 절대 군주들의 그 절대 성역이었잖아요. 예, 이제 예.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바로 이러한 것들을 풀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많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좀 풀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기업들로서도 예민할 수밖에 없고. 예. 예. 정부의 입장과는 완전히 뭐 대개 정부 입장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최저임금을 일단 2020년도까지 예. 이제 10,000원으로 올려겠다. 물론 문 대통령이 일단 1년 좀 지켜보겠다. 1년 동안 이제 시행을 보고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죠. 지뢰 겁을 있죠. 먹을 수밖에 없는 거 당연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자꾸 이제 바꿔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서 얘기 좀 듣고 싶은 거잖아요, 진짜. 근데 여전히 기업들은 아직은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입장이에요. 뭐 네. 당연한 건데 예. 저런 관담이나 저런 문화나 관행들이 예.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정착되면은 예. 정말 저런 자리에서 난상 토론도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국무회의에서도 난상 토론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어제도 문 대통령이 어떤 자료라든지 시간, 순서, 시나리오 이런 거 없이 사무 간담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 예.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여전히 기업들이 조심스럽다. 그래서 그런 거 관계없이 편하게 다 얘기를 해야 된다. 그 갈등을 드러내놓고 예. 그게 원래 민주정치고 정당 정치거든요. 지금 어제 정당 모임은 아닙니다만 갈등을 표출한 다음에 그때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갈등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과정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게 너무 익숙치 않았더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사실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그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하라 했지만 사실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담당 그 장관들이 입을 닫는 경우가 많아 있어요. 원정 문제도 그렇고 최고임금제도 그렇고 그런 걸 봤을 때 정확하게 대통령이 얘기해 놓은 다음에 다른 장관이라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기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다는 거고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한 발 뒤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예, 예.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부담을 느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기업 총수들이 이제 어제 다녀와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놨는데 뭐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도 인스타그램에 저런 이야기했어요. 값진 시간이었다. 뭐 CJ 성경식 회장도 이제 끝나고 나서 마지막 말미에 인사말을 통해서 의미 있는 모임이었다, 시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오뚜기 초청한 부분도 예. 그리고 뭐 저기 수해 지역에 낙과로 만든 과일 화채를 만들고 그 술과 음식 그러니까 뭐 간식이랄지 술안주랄지 그다음에 비빔밥 저녁 메뉴로 나온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자, 세세하게 배려를 한 건가요? 이게 탁현민 행정관이 디자인을 했다고 저희들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그런 저는 뭐 메시지에 그거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예, 예. 보도를 보면 뭐 황태 같은 거, 황태조림은 예, 오늘 나온다죠? 오늘 예. 나온다는 거잖아요. 뭐 어제는 그거 안 나왔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예. 이제 뭐 어제 맥주도 중소맥주 업체에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맥주 업체는 34명이 전부 정규직이라는 거. 예. 오뚜기 이제 말씀하셨는데 상속 과정이라든지 또 비정규직이 뭐 거의 1%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들은 상당히 이제 기업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갑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뚜기 그룹은 뭐 15대 그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이제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의 메시지인데 나름 노력하는 하나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에도 그런 내용을 담고 예. 뭔가 조화와 상생을 하자라는 거고 뭐 그 자체를 나무랄 건 하나도 없죠. 예. 그 자체 노력 자체가 뭐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예. 역시 그러한 형식 못지않게 예. 내용을 어떻게 담아나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전 되기 어렵다고 보고 예. 예민한 문제 대통령은 어차피 국민을 대표해서 기업들이 보기엔 좀 불편한 문제들을 좀 드라이브 하겠다라는 거고 예. 증세 문제도 그렇고 뭐 최저임금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충돌하는 거거든요. 노사가 충돌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노사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되지만 그러한 것들을 서로 조금씩 완화시켜서 좁혀나가자는 거잖아요. 갈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최소한 서로 양측이 감내할 정도로 좁혀나가는 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모든 노력들이 어제 음식이라든지
또 중소 맥주 업체를 부른 거라든지 그런 데 담겨져 있다고 보고 그러한 것들이 자꾸 이제 실제 내용이나 어떤 이제 증세 문제에서 기업이 양해하는 부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 그러한 형식들은 그야말로 이벤트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이벤트가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내용이 되려면 그게 예. 뭐 탁현민 행정관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꼭 탁현민 행정관이 아니어도 누가 다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어떤 간담회 형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뭐 소상공인, 노동자 뭐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소통은 계속 되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계속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약속은 지키겠죠. 문제는 형식적으로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알맹이를 어떻게 채울 거냐예요. 어제 오늘도 사실은 뭐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쓴 모습을 보여요. 네. 그런데 과거 정부에도 사실 그런 것 전문가들이 다 했거든요. 그런데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아쉽다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을 불러놓고 실제로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했어야 하는 거죠. 경제로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정부에서 역할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할 테니 이게 당근 아니겠습니까? 우리 채찍에 대해서는 압박을 좀 느껴라. 그런 균형을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국가와 시장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긴장 관계에 있는 건데 예. 어떤 때는 국가가 리드를 하고 어떤 때 시장을 리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 국가가 리드를 하더라도 시장에 그 활력을 넣어주는 데 예.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제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지도 못했다는 게 좀 아쉬웠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오늘이 또 2차 이제 간담회가 네. 있는데 이런 모임이 뭐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주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면 이 증세 감세 문제로 여야가 좀 뜨겁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신들이 만들었던 정책을 가지고 말을 바꾸는 상황. 그러니까 뭐 인사청문회 때 나던 내로남불 이야기가 이제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말다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 전반적으로 증세 논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의 그 담배세 인하가 이제 가장 커다란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증세 문제는 이제 정부가 이제 2천억 이상의 과표 2천억 이상의 초대기업에게 그 법인세 인상하는 문제 그리고 연간 소득 5억 이상 이제 소득세 올리는 문제인데 이 문제 이미 이제 정부가 공론화를 한 거고 이거야 뭐 국회에서 논의가 될 텐데 일단 야당이 여기 이제 반대하고 있어요. 야당도 물론 결의 차이 있습니다. 바른정당 같은 경우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당도 그렇고. 근데 자유한국당이 뭐 워낙 반대니까. 근데 담배세 문제 가지고 이른바 이제 증세와 감세의 논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15년도 1월 1일부터 담배값을 올렸잖아요. 올려서 이제 5조 정도의 세수 인상 효과가 있었어요. 사실상 증세였는데 그 당시 이건 증세 명목세로 올리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꼼수 증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예. 야당이 반대했었고. 예. 야당이 반대했지만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 담배값을 인상함으로써 건강에 기여하자, 국민들 건강 증진에 이러한 그 추세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당시 합의해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어서 다시 자유한국당이 이제 굳이 명분이 있다면은 이게 별로 흡연율의 저하에 도움이 안 됐다. 그래서 다시 내리겠다. 아무리 봐도 논리가 대단히 빈약해요. 이게 감세다. 이건 우리는 서민을 위해서 감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 당시 논리가 너무 맞지가 않고 예. 그렇다면 이제는 국민들의 건강을 포기하는 거냐라고 되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담배값을 올려도 담배를 계속 피니까 흡연율이 안 떨어지니까 다시 내리자. 그럼 뭐 국민 건강 포기하고 다시 국민들에게 되게 담배 많이 펴라라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여당도 곤혹스럽게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반대를 했으면 이제 그 홍준표 대표의 주장 말따나 이제 야당이 얘기하니까 그 내려야 되는 게 맞죠. 예.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증세를 통해서 3조 8천억 정도의 그 세수 효과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법인하고 5억 이상의 초고소득자. 근데 이거 만약에 이걸 다시 담배를 인하하면 2천원을 5조의 그 증세 효과가 다시 감소돼요. 그럼 3조 8천억의 증세는 완전히 의미가 없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이 지금 집권당의 여권의 증세를 통해서 뭔가 경제를 살려 하는 여기에 대해서 발목 잡기 하려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 논리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예. 여당도 사실 곤혹스러운 마찬가지를 하더라도 굳이 예. 그 무게를 비교한다면은 지금의 야당 자유한국당의 논리가 훨씬 더 빈약하고 뜬금없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선생님 9월 정기국회 안에 이런 증세 관련 법안을 이제 민주당 쪽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계획인 것 네.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 쪽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여야정 협의체 자체가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틀 안에서
야당의 협조를 좀 구하고 싶은데 한국당도 좀 반대를 하고 있고 정의당을 끌어들이는 부분도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섭단체가 아니니까. 증세 법안 통과 쉽지 않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 앞으로 그 사활을 견 여야 간의 대결 구도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는 그 정책을 피려고 하면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원을 그 야당에서 그냥 허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논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쟁거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사실은 청와대에서 전공법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조세 저항이 두려워가지고 여당에서 발의하고 그걸 수용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권을 활용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전공법을 좋아하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캐릭터하고도 맞지 않고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설명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지금 증세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나서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그걸 통해서 국회에서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가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지금 그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각을 잘 잡은 거예요. 정치적으로만 정쟁의 과정에서만 보면은 결국은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기를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더니 인하에는 왜 반대를 하느냐. 이 얘기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증세 자체에 대한 허구성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당이 대척점에 서가지고 주도권을 같이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뭐 개그맨을 하고자 했던 지원자로서의 홍준표 대표로서는 어떻게 보면 사고 엉뚱한 측면이 있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의 핵심은 증세의 부분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담배값 문제는 양당이 모두 얘기했듯이 국민 건강 어떻게 금연 효과를 확대할 것이냐라고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 결과 세금의 그 증액이 있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금연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낮춰가지고 확실히 지금도 그랬습니다. 그 담배 값을 올리면은 그 담배 판매량이 처음에는 한 25%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한 10% 정도 이상 줄었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금연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논쟁거리가 돼야 하는 거지. 그거 뭐 여야가 누구든지 그거 별로 의미가 없대라고 하면서 세금 논쟁으로 이걸 끌어들이는 그 자체가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보면 너무 정쟁 위주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알겠습니다. 자, 잠시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해서 하나 좀 짚고 갈까요? 지금 거의 이제 내각 인사는 마무리단 게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만 남은 것 같아요. 그 장차관급 인사 한 100여 명을 출신 지역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번 인사에서 부산, 경남, 그러니까 PK 지역, 그다음에 호남 인사들이 좀 약진을 한 것으로 일단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예전에 이낙연 총리 지명자 임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고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호남 인재 발탁을 통한 균형 인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협치 행정 또 탕평 인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어제 이제 검찰 고위 간부 정기 인사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뭐 말씀하셨던 그 탕평 인사 부분이랄지 어떻게 좀 인사를 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그 지난 정부에서 수도권 인사들이 약진을 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TK 그 출신 정부이기 때문에 그걸 희석하기 위해서. 그러나 호남에 줄 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각광을 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본인이 PK 출신이고 지지 기반이 호남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정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논공 행상 측면에서도 양쪽을 다 배려하는 경우가 많았고 둘째는 현실적으로 국회 그 인사청문회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호남 출신들이 유리하다라는 게 또 작용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게 결과적으로 지역 감정들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TK 지역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가면은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모습이 될 거고 정권이 바뀌어도
충청도는 약간 홀대받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저도 충청도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건 예. 계속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지역적으로 이제 특정 지역이 소외받으면 안 되죠. 호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면이 분명히 있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이른바 이제 호남 홀대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이 시달렸어요. 예. 호남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고 특히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당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12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어쨌든 호남에 기반을 둔 지역적으로 예. 그런 정당으로 본다면 국민의당이 호남 인사를 청문회 때 만들 수 없는 거겠죠. 예. 그런 점도 고려됐다고 보고 어쨌든 정권이 현재 처음에는 국민의당이 지역 기반이 호남이었는데 지금은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높아요. 문 대통령에 예. 대한 지지가. 예. 아마 그런 것들이 같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네. 있었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징역 3년 실형이었고요. 조윤선 전 장관은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과연 어제 재판이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 이제 양형 이유를 보면 해석을 많이 했더라고요. 재판부도 고심한 흔적도 보이고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앞으로? 조윤선 전 장관, 전 정무수석의 그 양형 문제를 한번 거론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무죄가 나왔어요. 위증에 대해서만 이제 집행유예가 나온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알았는데 국회에서 존재를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위증 혐의가 나와서 이제 집행유예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관리하거나 지시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판단의 근거인데 예. 보기에 따라 뭐 상당히 이론이 있을 수가 있죠. 뭐 법원의 판결은 뭐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거고 언론적인 얘기니까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는 예. 얘기고 그러나 국민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판결 결과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게 예. 물론 조윤선 정무수석이 부임했을 때 이미 그러한 것들이 진행돼 있다 하더라도요. 조윤선 정무수석이 당시 그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전 나름의 그 지시를 해서 중지시킬 수 있었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방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신동철 비서관 전 정무비서관이 유죄를 받고 예. 다 유죄를 받았잖아요. 지금 예. 조윤선 장관 빼놓고 그렇다면 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도대체 그럼 허수아비였느냐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투명 인간이었냐 그야말로. 존재만 알았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니까 무죄다라는 게 국민들의 법 감정이 얼마나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물론 그렇게 보지 않는 국민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마 검찰 특검이 항소할 겁니다. 아마 항소할 거고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 모르겠어요. 2심에서. 예. 아무튼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뭐 김앤장 변호사였기 때문에 예.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예. 그야말로 유추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게 단정지을 근거는 전혀 없는 것이고 예. 단지 중요한 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는데 그것만 위증해서 위증 혐의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고 이 블랙리스트를 관여한 건 전혀 없다. 이거 무죄다라고 하는 게 과연 국민들의 그 인식 속에 어떻게 해석될지 예. 그 문제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공범 여부 그거는 뭐 공범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노태강 전 국장의 부분에서 사퇴 압박은 있었다고 지금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뭐 각 당의 좀 반응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치권에서는 사법 판단에 대해서 그 왈가왈부하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국회와 사법부는 독립되어야 하고 서로 그 존중해야 하는 그런 예. 위치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뭐 서운해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성명으로 내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은 유무죄 형량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무죄에 대해서도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전에도. 과연 이게 재량의 범위냐, 예. 행정권의 범위냐라고 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기춘 그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적 시장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불균형적이고 그게 시장 실패이기 때문에 예.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단 그 방법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일단 수용을 하는 게 맞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수단이나 절차가 민주적이지 못하고 합법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권력이 독점돼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블랙리스트 같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예. 예전하고 박근혜 정부가 달랐던 거는 결국 권력이 완전히 동점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상위 하단식으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팀워크를 해서 눈빛만 보면 아는, 그래서 각자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충분히 헤아려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박정희 정권 때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좀 배제됐다라는 거죠. 이럴라고 절 도왔어요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걸 볼 때 이게 독점이 되다 보니까 그건 문서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네. 보니까 증거가 남는 거고, 그 당사자들이, 그리고 노태강 뭐 국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또 바꿔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일이 이게 손쉬운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게 절차적이고 민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지니까 중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블랙리스트다라고 증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예. 빠져나가기 위해서 예.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이 목적은 선의일지 몰라도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단죄를 받아야 한다. 예. 이거는 박 정권뿐만 아니라 어느 정권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정말 국가 운영을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걸 학습 효과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분노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예. 걸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오늘도 듭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발가락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재판 이후에 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를 아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김진태 의원도 그랬지만 좀 몸이 안 좋은데 계속해서 재판을 강행하는 게 맞냐 이런 그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재판부가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생각 어떠세요? 재판부가 그 뭐 병원에 이제 예. 재판이 끝나면 이송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예, 아까 병원에 갔었죠. 갔었죠. 예. 갔었죠. 근데 그 정말 몸이 불편하면 뭐 재판에 참석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 지난번부터 이제 발가락이 아프다고 그랬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대개 저희가 뭐 재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뭐 변론을 하거나 이러지 않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발가락이 아파서 재판에 못 나왔다는 얘기는 전 잘 못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일주일에 4번씩, 3번씩 강행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죠. 예. 나이 연세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이야 뭐 지적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발가락 아파서 재판에 못 나왔다. 이게 합리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재판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10월 16일이 이제 그때까지 재판을 안 하면 이제 석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시간에 쫓기는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판은 계속 연장되는 것 같고 예. 또 어떤 증거 능력이 인정 안 되니까 계속 증인을 불러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또 발가락이 아프다고 또 재판에 안 나오고 이렇게 예. 되니까 예. 또 일정 부분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예. 봅니다. 금방 이제 또 선고기일도 다가오는데 지난번에 이제 제 1, 2심 그 대법원 생중계하는 여부도 그렇고,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도 또 고민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고민스럽겠죠.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강행군이에요. 혐의가 너무나 많고 불러야 할 사람도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구속기간에 맞춰서 강행군을 해야 하니까 일주일에 4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그 경우에서는 그 용납되기 힘든 네.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특수한 경우니까 강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의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좀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 지금까지 수창열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